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킬 시작합니다. 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 간의 가처분 갈등 국면 속에서 이 전 대표 관련 혐의들에 대한 경찰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성매매와 알선수재 혐의, 불송치. 사회부 윤성훈 기자와 쟁점 정리하고 남은 수사도 함께 전망하겠습니다. 취임 후 두 번째 다자 외교 무대, 유엔 데뷔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 전기차와 강제 동원이라는 각각의 난제 속에 미국, 일본 정상과 어떤 식으로 만날지 관심입니다. 잠시 뒤 외교 전문가와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일본 언론 보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 측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기시다 총리가 지난 15일 한국 측 발표 이후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말자고 반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통상 정상회담 일정은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지만 한국 대통령실의 발표가 앞서 나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외무성 간부들은 양국 정부의 온도차가 두드러진다며 한일 정상이 만나더라도 단시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일이 확인하고 반응할 건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가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외교 일정은 언제나 유동성이 있는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알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예정대로 내일 새벽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 무대에 대비했고 기조 연설도 했습니다. 네, 국제사회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 인권 유린으로 자유를 위협당하고 있다며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첫날 185개 회원국 가운데 10번째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11분 정도 이어진 연설에서 윤 대통령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와 연대였습니다. 자유가 21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류가 직면한 세계의 위기는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확고한 연대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엔과 국제사회가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한국의 성장을 예로 들며 재정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유엔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연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자 복지의 글로벌 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연설에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나 비핵화 관련 국제사회 제재를 요청하는 내용은 이례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연설한 연단과 가깝게 두 번째 줄에 위치한 북한 대표부 자리는 비어 있었는데 북한의 순서는 일반 토의 맨 마지막 날인 오는 26일입니다.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김건희 여사는 참모들과 함께 유엔 총회장 특별석에 자리했습니다.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 이어 국제무대인 유엔에서도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라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국제사회의 공감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뉴욕 방문 사흘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늘,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이클 블룸버그 유엔 기후행동 특사 초청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는 디지털 비전 포럼, 재미 한인과학자 간담회를 갖고 한미 스타트업 서밋, K브랜드 엑스포 행사 등 경제 관련 일정을 잇따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난제라고 했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지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우리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접근과 달리 정무적으로 미국의 오류를 지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워싱턴 공항에 내린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시간 비행 내내 뜬 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RA 걱정하더라고 모셨습니다. 이 장관이 만날 상대는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으로 앞서 한국으로 오려던 7조 원짜리 타이완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유치한 장본인입니다. 미국 정부 반도체 배터리 산업 사령탑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는 러먼도 장관을 상대로 이 장관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정무적 관점에서 미국 정부를 압박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오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제가 좀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좀 되도록. 정치적 산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당장 수정하긴 어려운 만큼 중간선거 전까지는 경제 정치적 논리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도 러먼도 장관과 최종 조율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다룰지 여부 등을 단판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두 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제 생각에 아마 뭐 어제가 정해진다고 해서 뭐 그것만 하고 뭐 정해지지 않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하고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제가 추측은 하는데요. 이 장관은 러먼도 장관을 만난 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뉴욕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차원에서 전기차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미국에 해왔습니다. 인플레이션법을 최대 성과로 내세우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답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대통령의 유엔 데뷔에 이어서 이제 관심은 이렇게 뉴욕에서 가질 한미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외교부에서 외교전략기획관을 지낸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시점에서 관심은 이제 한일 정상회담 또 한미 정상회담이겠습니다만 잠시 뒤 여쭤보기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무대 데뷔 전부터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뭐 여러 번 보도한 대로 자유를 21번 언급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평소 우리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가셔서 연설하는 것보다 좀 짧았는데요. 예. 짧긴 했지만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꽤 분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 그리고 연대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국제사회에 무엇을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 하는 점을 부각시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윤 대통령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을 했는데 역대 어떤 대통령들의 유엔 총회와는 다르게 북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아서 왜 북한이라는 단어가 빠졌을까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저도 사실은 북한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예. 역대 우리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에 대한 얘기, 즉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이런 것을 강조하고 또 여러 국가들의 협력을 요청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담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그 8.15 경축사에서 밝혔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설명이 또 한 번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됐는데 그건 그렇죠. 빠졌고요. 예.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그 과거에 우리 외교가 북핵 문제에 좀 너무 집착하는 또는 올인하는 이런 행태를 보였던 것을 좀 탈피하고자 하는 그럼으로써 우리의 외교가 북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우리의 그 외교의 지평이 상당히 넓다. 또 취임 초부터 밝혔던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그 외교 슬로건이 있는데 네. 이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네, 예.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또 우회적으로 겨냥했다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데 힘에 의한 협상 변경과 핵무기를 현상 위한 변경이죠. 현상 변경과 네, 감사합니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러시아를 겨냥했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네, 주로 대통령께서 이제 자유를 강조를 했고요. 네. 이 자유가 그 한 사회 내에서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자유 문제도 이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구체적인 얘기로서 핵 문제 또 그 인권 문제 이런 거를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를 특정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뭐 중국에서 있는 뭐 인권 유린이라든지 신장 지역에서의 네. 인권 유린이라든지 네. 러시아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즉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네. 이런 걸 얘기했고요. 북한과 관련해서도 핵무기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또 그러한 그 나라들을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포괄적으로 그 원칙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국 여왕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식에서 비롯된 해외 순방 일정인데 대통령 입장에선 취임 이후 첫 유엔 총회 연설이고 두 번째 다자 외교 아니겠습니까? 아까 11분 정도 이제 연설을 했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 대통령한테 유엔 총회 연설은 어떤 기회입니까? 다자 무대에 사실은 6월달에 데뷔를 했죠. 네. 그 예. 나토 나토 정상회담을 정상회담, 네. 통해 가지고 데뷔를 했는데 나토하고 이번 유엔 총회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네. 나토는 아무래도 이제 서방 국가들 이 주로가 아니라 서방 국가들이 모이는 모임이고요. 이번 유엔 총회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으로 전 세계 190여 개의 나라들의 정상들이 이제 모이는 회의이기 때문에 예. 그 규모라든지 또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성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런 그 무대에 서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밝히는 차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유와 연대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기여를 또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을 밝혔다는 점은 아무래도 다자 무대에서 우리가 어떠한 앞으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밝힌 그런 차원에서 차이가 있고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연설이 약자 복지의 글로벌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고 또 기여 외교를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조금 더 들어갔으면 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대통령 연설에서 이제 세 가지 차원이 주로 지목이 됐어요. 그 보건 문제, 즉 전염병, 팬데믹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 그러면서 이제 녹색 성장 얘기가 또 나왔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디지털 문제입니다. 디지털화에 따른 여러 가지 도전 이런 게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주목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는 것을 또 얘기를 했고 앞으로 그 분야에 있어서 또 기여를 하겠다. 그 기여라는 것은 주로 좀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약국들, 약소국들 뭔가 그 좀 따라가기 힘든 국가들 이런 스탠다드가 새롭게 설정되는 데 있어서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는 그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독특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요. 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한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대통령께서 얘기한 그런 기여를 하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의 그 개발의 경험 이런 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만 하던 나라들로서는 잘 알기 어려운 그런 그 문제점 또는 감수성이 아마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우리의 중요한 그 국제적인 기여의 역할로서 좀 더 강조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제 정상회담 전망 그리고 의제까지 한번 교수님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15일에 한일 정상이 흔쾌히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2년 10개월 만에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나 이런 기대감이 모아졌었는데 지금 최근의 분위기로 보면 일단 우리 대통령실은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고 최신 보도는 언제나 유동성이 있는 것이라며 일정이 정해지면 다시 알리겠다까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까 저희가 아사히 신문 보도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한일 간의 이런 정상회담과 관련된 양국 간의 온도차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문가로서? 15일에 우리 안보실의 김태우 1차장께서 그 원칙적으로 우리와 일본 간의 정상회담이 약속이 됐다, 합의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본 쪽에서는 좀 사정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일본 내에서는 아직도 그 일본 그 자민당 특히 그 강경파들이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직 그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고 통보를 받지 못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일본 내에서의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우리가 좀 빨리 그것을 터뜨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내각 특히 이제 그 외무성이 되겠죠. 외무성 입장에서는
이것을 아직 그 강경파들을 설득할 시간을 잃어서 조금 그 당황스러운 측면이 하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일단 설명이 좀 나와 있고요. 네. 또 다른 것은 그 일본과 우리의 그 스타일입니다. 일본은 굉장히 꼼꼼하게 뭘 하더라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결이 돼야 이제 된 거지 원칙적인 합의라고 그래갖고 합의가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좀 외교적인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네. 문제가 있어도 우리처럼 빨리빨리 처리를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양국 간의 그 속도의 차이랄까요? 속도의 차이랄까 이런 것이 조금 그 끝까지 조율이 안 된 것이 일본 입장에서는 끝까지 조율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한 거고 예를 들어서 네.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정상 간의 회담을 어디서 한다. 이것이 다 정해져야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공동으로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한일 양국이 발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아마 일본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으니 그것을 발표하는 게 크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 아마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에 대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발표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공감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일본은 아직 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부 사정이 교통 정리가 안 된 상태여서 그것을 좀 우리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한 바가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관례상 그 양국이 정상회담에 대한 조율을 마치고 나서 동시에 어느 시점에 발표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조율이 안 된 부분은 그게 조금 그 좀 삐걱거리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예. 우리 입장에서는 뭐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을 빨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또 아마 있었을 거고요. 네. 일본에서는 그 조금 더 이제 교통 정리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발표가 그 뭔가 좀 그 자기들로서는 뭐 외교 당국으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도 아무튼 기시다 총리가 한국의 발표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는 건 또 우리 입장에선 좀 외교적으로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는 측면도 있는데 일본 내부를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부 충중들을 위한 그런 그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예. 한번 내부를 들여다보죠. 아까 교통정리라고 교수님 표현하셨는데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한 측면과 좀 맞물려서 본다면 그래서 좀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 기시다 총리가 이제 2015년도에 우리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외무장관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외무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과의 그 협의에 있어서 스스로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봐서도 자민당 내에 아직 그 지분이 굉장히 확고한 그런 정치인은 아니고 그 아직 그 여러 그 강경파들이 특히 이제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세력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로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그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예. 그런데 그런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뭔가 그 강경파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발표가 나니까 조금 네. 당황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그러한 것을 이제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아마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앞서서 이제 한일 외교장관 뉴욕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전과 달리 뭐 강제징용 배상 문제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분위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렛대 역할을 해서 한일 정상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아마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민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외교부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그 이제 안을 도출을 해온 것이 그것이 예. 이제 뭐 그 소위 그 대위 변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과 우리의 기업이 그 자금을 마련해서 그 재원을 통해서 그 피해자들에게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그 배상금 형식이 아니겠지만 실질적인 그 보상금을 이제 지불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안을 만들기는 해 왔는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통할 것이냐, 즉 일본에서 얼마나 통할 것이냐,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그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수긍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그 장애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장애물, 일본 국내 정치의 장애물, 또 우리 정치적인 또 장애물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그야말로 한일 관계의 지금 강제노용 문제로 인한 그 장애물이 제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 열릴 가능성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야 이런 문제가 어디까지 좀 나올 것인가로 이어질 텐데 교수님이 지금 분위기로 좀 언론 환경으로 좀 밀어봤을 때 어떻습니까? 약식 회동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정상회담으로 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 이미 그 두 정상이 네. 뉴욕 맨하탄이라는데 이제 가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잠깐이라도 만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 한일 간의 관계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한 10년간 굉장히 그 악화되는 일로를 걸어왔는데 이번 그 윤석열 정부 그리고 기시다 내각의 경우에는 그 이러한 악화 일로에 있던 관계를 그래도 좀 그 반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조금씩 읽히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기존의 그 트렌드를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고 예. 이런 기회를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한일 양국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정상 그의 뉴욕 방문이 정상회담으로 아무리 좀 짧은 시간이라도 간단한 회동이라도 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떤 형식이든지 일단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정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이상까지는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상으로 어떤 그 뭐 획기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거나 네. 그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예. 지금 그 감지되고 있는 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양국의 움직임, 예. 뭐 힘의 모멘텀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것을 조금 더 이어가는 차원의 그 회동이랄까요? 이런 것은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제 내일 새벽쯤 예상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화두였다면 네. 화두라면 한미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가장 크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고 많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특히 이제 그 미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인데요. 네. 우리나라 그 메이커들 특히 현대 기아차가 될 텐데 그 우리 그 차의 그 배터리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만 제작이 된다거나 미국산 원료 또는 미국 북미 지역에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에서만 생산되는 그런 원료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이 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네. 이 문제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또 자동차 산업이 우리 경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 중에 하나인데 예.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양자 회담에서 좀 올려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올라갈까요? 지금 보면 미국 내부 상황을 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 이 법을 자축하기 위한 기념 행사까지 열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여기에 힘을 싣고 있는 뭐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어떤 상황일까요?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올려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 그 얘기를 안 하게 되면은 안 할 것이면 뭐 굳이 그 약식이 될지라도 네. 그 정상회담은 왜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반드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어떤 식으로든 꺼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그 이창양 장관을 인터뷰한 권준기 기자 내용을 보니까 보도 내용을 보니까 정무적인 관점에서 미국 정부를 압박할 생각이라고 했거든요. 정무적인 관점에서 압박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글쎄요, 그 어떤 내용인지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추측을 해보자면 네. 우선적으로는 그 자유무역의 정신에 그 좀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걸 따져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윤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자유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 자유의 또 한 측면은 자유무역이거든요. 네.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보호주의적인 그 조치를 미국이 취한다면 그것은 자유무역 정신에 위배된다라는 또 국제적인 자유의 규범에 위배된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의 그 전기차 공장을 이제 그 알라바마 조지아죠. 조지아에 예. 이제 현대 기아가 이제 짓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러한 투자들이 있는데 이걸 뭐 글쎄요. 그
투자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지, 뭐 물론 계획이 다 있습니다만 네. 그 계획을 계속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하나의 검토랄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보도가 잠깐 그 외신에도 조금 언급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에서 우리 측 좀 카드로 내세울 수 있다. 투자 문제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현대 기아차가 미국 공장을 짓고 그 투자를 하는 것이 글쎄 뭐 원래는 우리의 현대 자체에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네.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이렇게 회수한다거나 기왕의 그 투자 계획을 회수한다거나 없앤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러나 우리의 그 IRA에 따른 그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피해의 문제 이런 것을 강하게 제기하는 차원에서 문제 네. 제기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꺼내볼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미국 안에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정치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사실 수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요. 이미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정치적인 논리로 압박한다는 건데 중간 선거와 좀 맞물려서 해석한다면 어떤 측면이 가능할까요? 네, 예, 이 사실 그 IRA, 그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민생 관련 네. 입법은 그 미국의 중산층을 살리자라는 그 취지와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거에 그 미국 중산층들이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해가면서 그 쇠퇴로 인해 가지고 뭐랄까요 삶이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예. 그 트럼프의 공화당 지지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노동 계층들은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네. 근데 이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해서 그 사라진 중산층을 뭐랄까 복원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민주당의 지지자들로 돌아오게끔 하자는 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보관인데요. 네. 우리가 그런 차원에 이제 부응하면서 사실 발표했던 것이 미국의 현대차, 기아차 이제 공장을 짓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이러한 그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그 중산층 회복 또는 복원의 프로젝트에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게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카드가 얼마나 유용할지 또 사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될 카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순방길이 조문 외교로 시작된 순방길인데 앞서 조문 외교에서는 어느 정도의 뭐 국내 논란들도 있었습니다. 논란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회담,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한일 회담은 아직 확정적이는 않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 최소한 어느 정도 민심을 회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우선 한일 회담을 우리가 뭐 맥시멈으로 바라건대는 한일 회담을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물꼬를 트고 또 한미 간의 양자회담을 통해서 또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뭐랄까요 그 보상하기 위한 네. 또는 그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에 합의를 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뭐 그렇게까지 쉽게 그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전망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 또 하나는 이제 그러한 그 문제들이 그 회담을 통해 갖고 다뤄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바로 우리 그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을 통해서 또는 외교부를 통해서 이러한 성과다라고 발표를 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행 중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기밀을 유지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네. 그 때문에 이러한 그 진전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까발려 놓고 그야말로 발표를 하지 못하는 우리 외교 당국의 속사정도 있지 않을까 하나 짐작은 해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대통령의 순방이 그래도 정치적으로 어떤 그 의미를 찾아가야 될 그런 필요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는 몇 가지 이제 그 성과들은 거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가장 그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미 통화 수합입니다. 그 작년 말로 해가지고 그 통화 수합 협정이 이제 종결이 됐는데요. 네.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살려서 고환율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경제 특히 이제 그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원달러 네. 환율이 이것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거고요. 네. 그런 뭐랄까 성과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가 안 됐는데 캐나다와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예. 열릴 예정인데 캐나다와의 정상회담이 또 나름대로 경제 외교로서의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네. 그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영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이렇게 해서 자유를 강조하는 또 자유주의에 입각한 나라들의 그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캐나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과 북미 간의 그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고 또 캐나다가 그 여러 가지 그 희귀 광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캐나다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경제 관계를 특히 이제 그 광물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첨단 산업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시킨다면 그것도 우리로서는 무시하지 못할 성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앞서 교수님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무대 분석해 봤는데 자유와 연대 정신을 강조한 첫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 의지가 담긴 연설이었다고 호평한 반면에 야당은 난해하고 공허한 연설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국회로 가보죠.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자유와 연대 정신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대해 여야는 정반대 평가를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자유와 연대라는 큰 기조 아래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큰 울림 있는 연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동안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자유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유엔에서 잘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향을 분명히 했다고 추켜 세웠는데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자유와 연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난해하고 평이했다며 박한 점수를 줬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아침 라디오에서 연대라는 개념으로 다자주의를 이야기한 듯하지만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 들어보시죠. 지금 세계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자국 중심주의로 흐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자주의로 연대하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뭔가 확실한 게 없고. 김영배 의원도 아침 라디오에서 우리나라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고 공허한 연설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네, 여야 각각의 상황도 들여다보죠. 먼저 국민의힘,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추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50일 민사부에만 사건을 배당하는 건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인 건데요. 앞서 해당 재판부는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이 전 대표 측의 직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가 절차적 위법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 판례를 벗어난 정치적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공정성을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그와 같은 정당의 자율성, 자주성을 인정했던 그 헌법 정신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 신청과 항고한 것이고 재배당 요청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가 가처분 사건 채무자 가운데 한 명인 전주의 비상대책위원이 현 재판부의 재판장과 서울대 동기동창이라는 점도 재배당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당의 지연 전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YTN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무리수로 유발한 가처분이 최소 8개가 넘는데 그때마다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냐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도 조금 전 보도자료를 내고 당이 법원과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부를 신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여당의 내홍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역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서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에 간 이재명 대표는 현지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을 챙겼습니다. 특히 서민 삶을 악화하는 잘못된 예산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여당과의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나서서 이런 서민의 삶을 악화시키는 이런 잘못된 예산들을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족 핑계를 대지만 이 와중에도 연간 13조 원에 이르는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엔 국민의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예방했는데요. 상견례 성격의 만남이었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뼈있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논평하더라도 좀 품위와 격조를 갖추어서 제안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하지 원색적인 용어라든지 말하자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인격 모독적인 언어는 좀 쓰지 않고 우리 정치가 품위 있는 말을 하면서도 뜻은 다 전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달을 해놓았습니다.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여전히 선거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국정을 또 정부 여당의 어떤 그런 행보에 협조해 주지 않는 그런 어떤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계속 민주당을 몰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저희가 그동안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국회에선 물가대책 촉구하기 위해 장바구니 들고 나온 의원도 있던데 대정부 질문 사흘째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여당은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들여다봤는데 조경태 의원은 직접 장바구니를 들고 나와 물가 안정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책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총리나 우리 정부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이와 함께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과정과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 등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인주입니다. 네,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실에 반입되는 택배를 검색하는 건물을 새로 짓는데 25억 원가량 추가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경호시설 첨단화를 위해 청와대를 쓰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던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라 용산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통령 경호처 시설 신축 예산안입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반입되는 택배와 우편물을 검색하는 통합검색센터를 새로 짓는 예산으로 24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임시 컨테이너 건물에서 폭발물이나 화학약품이 반입되는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검색 장소가 협소해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3월 대통령실 이전 발표 시엔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대통령실이 필요하다고 밝힌 다른 예산안은 더 있습니다. 외빈 방문이나 국경일 등 정부 행사로 대통령실 경내에 국빈 환영식장을 설치할 때 카펫을 까는데 제작 비용으로 8천만 원이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만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것 말고도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행사비에 5억 원,
청와대 국민개방 홈페이지 제작 비용 4억 7,100만 원, 서고 부족을 이유로 대통령 기록물 수집 차량 대여 비용 1,100만 원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새로 파악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은 34억여 원에 달합니다. 대통령실 이전 결정 당시 496억이었던 이전 비용은 영빈관 신축 논란 이후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지면서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예산을 낭비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민생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실은 택배 검색센터 신축은 고도화하는 테러 위협에 대비하려고 경호시설 첨단화 필요성이 제기돼 청와대를 이용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예산안도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업무 연속성을 위해 계속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용산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1주년 행사 역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정부에서도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 예산안 곳곳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요 예산을 명확히 밝히라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기에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경기 침체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석 달 만에 추가 규제 지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인천시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또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을 뺀 지방 모든 곳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투기가 성행하지 않다고 보는 건데 석 달 전보다 규제 지역 해제 규모가 커진 겁니까? 네, 지난 6월 이후 10달 만에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해서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와 인천 연수구 등은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투기 과열지구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동두천이나 양주 등 외곽 일부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은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확대 등을 고려해서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모두 해제합니다. 수도권을 먼저 들여다보면 인천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투기 과열지구에서 빠집니다.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을 살펴보면 세종시가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부산시 해운대구와 수영구, 대구, 수성구 등 36곳이 조정 대상 지역 지정에서 풀립니다. 오늘 조치로 투기 과열지구는 기존 43곳에서 39곳, 조정 대상 지역은 기존 101곳에서 60곳으로 축소됩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대출과 세금, 청약 등에서 규제 강도가 높아집니다. 규제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9억 원 이하는 40에서 50%까지 제한되는데 비규제 지역에선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역시 최대 5년까지로 비규제 지역과 다릅니다. 위원들은 금리 상승 등 집값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고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지역 해제가 지방에 집중된 만큼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6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 가운데 28명이 이해충돌 의혹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동산 유관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가운데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46명에게 질의서를 보낸 결과 28명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주택이 2채 이상이거나 비주거용 건물,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봤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 국회 차원의 조사와 관련해 상임위 활동 배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4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집계 자료를 보면 9월 수출액은 33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8.7% 줄고 수입은 371억 달러로 6.1% 늘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11억 6천만 달러 흑자였지만 올해는 원유나 가스 등 에너지원 수입이 크게 늘어 41억 달러 적자를 봤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에너지 절약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추경호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에는 수출 첨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데다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에너지 수급과 가격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이에 따른 무역 수지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 거부 등을 이유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 지시로 도로공사와 함께 TF를 꾸려 음식값 인하를 논의했지만 공사 측은 영업이익 악화를 이유로 인하를 거부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도로공사가 TF 논의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고 공사 입장만 홍보한 문제도 들여다볼 예정으로 이번 감찰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진숙 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채소가 금값이 되자 집에서 채소를 직접 길러 먹는 홈파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배송비를 아끼려고 생필품을 공동 구매하거나 아예 돈을 한 푼도 안 쓰는 챌린지까지 등장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눈물겨운 짠테크를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볕이 잘 드는 아파트 베란다 한쪽에 오밀조밀 화분이 모여 있습니다. 로메인 상추와 방울토마토, 김장용 배추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유튜버 해글 씨는 올해 초부터 배달 음식을 줄이고 채소를 직접 길러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자재 위주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전보다 배달 음식도 많이 이제 안 시켜 먹는 것 같고요. 스스로 건강한 먹거리를 재배한다는 거 있어서 좀 성취감이 큰 것 같습니다. 이창훈 씨도 취미로 시작한 텃밭 가꾸기 덕에 장 보는 비용이 줄었습니다. 손수 가꾼 작물로 하루 먹을 채소 대부분을 충당합니다. 은퇴 생활을 하고 난 뒤에는 아무래도 생활비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텃밭을 가꿈으로 인해서 엔겔 지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죠. 올해 채소값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농작물을 직접 길러서 먹는 홈파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소셜 커머스 플랫폼에서 최근 한 달간 상추나 대파 모종 등 홈파밍 관련 상품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이러한 자급자족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관련 상품군을 늘리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송비를 아낄 수 있는 공동구매 서비스도 인기입니다. 대량으로 생필품을 저렴하게 공동구매하거나 주민 2-3명이 모여 배달비를 나누고 무료 배송이 가능한 주문 금액을 채우는 겁니다. 올해 8월 게시글은 작년 대비 130% 증가했고 9월 첫 주 게시글은 전월 대비 30% 증가한 상태입니다. 고물가 시대를 이겨내는 짠테크 방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사이에선 일정 기간 한 푼도 쓰지 않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단순하게 돈을 아끼는 걸 넘어서 자신만의 절약 비결을 온라인에 공유하고 다양한 챌린지를 통해 하나의 놀이 문화처럼 여기는 게 과거와 달라진 점입니다. 절약하는 게 막 궁상맞은 게 아니고 뭔가 도전한다 이런 것들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돈을 아끼고 재미도 찾는 현명한 소비가 고물가 시대를 버티는 새로운 세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연준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해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관심은 0.75%포인트 인상이냐, 1%포인트 인상이냐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은 연준이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We believe that 75 is already baked in. We believe that the markets already anticipated that. We don't believe that the 100 basis points is prudent at this time, simply because if you take the
rate hikes that we've started essentially only in March, we're close to pushing 400 basis points between now and year end if the Fed continues on this current trajectory.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3.00%에서 3.25% 사이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연준 위원들의 올해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와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함께 발표됩니다. 지난 6월에 연준 위원들은 올 연말에 기준금리가 3.4%까지, 내년 말에는 3.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전문가가 올해 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4%를 약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끝나면 올해 남은 회의는 현지 시간 11월 1, 2일과 12월 13, 14일 두 차례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뉴욕 증시는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313.45포인트, 1.01% 하락한 3706.2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3.96포인트, 1.13% 떨어진 3855.93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09.97포인트, 0.95% 밀린 11,425.0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기준금리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코스피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20.64포인트, 0.87% 내린 2,347.21에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3,200억 원 이상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2,700억 원, 기관이 650억 원 이상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겨울철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개량 백신을 중심으로 접종이 진행되는데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이번 개량 백신 접종도 고위험군부터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동절기 추가 접종은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모더나사의 개량 백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개량 백신은 초기에 유행한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동시에 대응하도록 개발한 이가 백신인데요. 사전 예약은 오는 27일부터, 접종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합니다. 1순위 접종 대상자는 60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요양병 같은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대상자를 약 1,300만 명 정도로 추정했는데요. 접종 간격은 마지막 접종이나 확진일로부터 4개월 이후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50대나 기저질환자 등 2순위나 일반 성인 등 3순위도 기초 접종을 완료했다면 잔여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이 역시 10월 11일부터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모더나의 BA1 기반 이가 백신이 기존 백신보다 초기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1.22배, BA1에는 1.75배 높은 중환능을 보이는 등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전 예약은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의 대리 예약이나 1339 전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새 백신이 활용되는 만큼 접종 시행 초기에는 이상 반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접종자 최대 10,000명에게 일주일간 능동 감시를 통해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만 명대 초반입니다. 감소세 이어지고 있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만 1,286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6,000명 넘게 줄면서 4만 명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5만 2천여 명, 절반 넘게 줄어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볼 때는 10주 만에 가장 적은 확진자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감소해 494명이고 하루 새 숨진 사람은 59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그리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보복살인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로 호송되기 전 취재진이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묻자 자신이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경찰은 전 씨가 한 달 전 범행 결심 뒤 5차례 피해자의 옛 주거지를 배회하는 등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검찰에 송치될 때 전주환의 모습이 공개됐죠? 네, 경찰은 오늘 아침 7시 반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31살 전주환을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정말 죄송하단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도 말했는데 이 범행 동기나 계획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전 씨는 범행 다음 날 불법 촬영 혐의 선고 재판에 출석하려 했느냐는 질문엔 맞다고 답하면서 도주하려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범행 전 자신의 예금 7,700만 원을 뽑으려고 한 건 이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보복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범행 후 재판 출석하려고 하셨던 거 맞나요? 그건 맞습니다. 범행 후 도주하려고 하신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돈을 왜 뽑으셨나요? 돈을 왜 뽑으려고 하셨나요? 부모님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경찰은 전주환이 치밀한 계획 끝에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네, 경찰은 전주환의 범행을 계획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 범행을 결심하고 치밀한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18일 전 씨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는데요. 이 범행 다음 날인 선고 공판 때 중형을 선고받을 거로 예상하고 이 피해자에 대한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피해자의 옛 주거지를 모두 5차례나 찾았습니다. 지난 5일과 9일, 범행 전날인 13일과 당일인 14일 2번 등 4일에 걸쳐 방문한 겁니다. 당시 가방 속엔 범행 당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용된 거로 의심되는 샤워캡과 장갑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미 직위 해제됐던 전 씨는 또 피해자의 주거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8일과 지난 3일, 14일 등 4차례에 걸쳐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밖에도 전 씨가 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등 계획 범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강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 의원이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어제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했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환경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무 시간 직원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까지 시도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과장급 직원 A씨를 파면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넉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 집에 몰래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피해자 물건 사진을 찍은 것도 모자라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까지 시도했습니다. 허위로 출장 신고를 낸 뒤 근무 시간에 빈집에 드나드는 수법을 썼습니다. 뒤늦게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고 결국 A씨는 징계와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경부는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안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했고 성폭력 전문 예방교육도 별도로 실시하겠다고 여성가족부에 보고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성비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B씨가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파면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5년 동안 환경부와 산하기관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모두 42건으로 1년에 평균 8건이 넘습니다. 공직사회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한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공직기관 확립을 위해서라도 성폭력 예방 교육뿐만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신당역 보복살인 사건도 동료 직원에 대한 불법 촬영 등 성범죄가 스토킹과 살인의 발단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공직사회 내 성폭력에는 훨씬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부부싸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 주변에서 1시간가량 배회하는 사이 피해자인 아내가 중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부실 대응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32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23분쯤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집에서 아내를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 인기척이 없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1시간 정도 지나서야 집안에 들어갔고 아내인 피해자가 심하게 다친 사실을 확인해 병원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사건을 계기로 관계 당국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긴급 장점 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 등 다양한 제도가 언급됐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전주환 사건 이후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긴급 잠정 조치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전 분리를 위한 제도로 거론됩니다. 현행법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한 달 동안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둘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과 비슷하게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법원이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긴급 잠정 조치가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바로 피해자를 가둔 다음 사후에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어서 보호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새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과 동떨어진 수사기관과 법원 판단이 이어진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법원에서도 이 잠정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실효적이고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인용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를 최대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도록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가정폭력처럼 피해자가 바로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이나 연락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실효성 측면에서 물음표가 붙습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시간은 단축될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보다 경험을 토대로 한 수사기관의 소명이 법원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운 가운데 대법원은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구속과 불구속만으로 나눌 게 아니라 영장 기각 시에도 전자장치 부착 같은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해 무죄 추정이나 불구속 원칙과 피해자 보호가 모두 이뤄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관계 기관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반짝 관심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을 이틀 연속 소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수사가 턱 밑까지 다다른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연이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직권을 남용해 귀순하겠다는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에서 고발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는 김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남으로 내려온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송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순 의사를 밝혔지만은 그 기순 의사의 진정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해야 한다며 의도가 불순해도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을 강제로 돌려보낸 건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 정부 고위직들은 잇따라 검찰에 불려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호 전 통일부 차관과 김육은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준한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차관급들은 이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윗선인 서훈 전 국정원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송 사건 1년 뒤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역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을 겨누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 군, 해경이 청와대 뜻에 따라 피살 공무원이 월북하려 했다는 결론을 정해두고 관련 정보를 취사 선택했다는 의혹입니다. 다만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고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수사 속도는 비교적 더딘 상황입니다.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발인 조사도 상대적으로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어민 북송을 앞두고 관련 기관들의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은 서해 피살 사건에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서 연루돼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 직접 출석을 해 변론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한동훈 장관이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또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한 건데요. 다만 무고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같이 판단한 이유와 남은 수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사회일보 윤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사건을 길게 늘려보면 가로 세로 연구소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자, 이 전 대표에 대한 관련 의혹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나열해 주시죠. 네,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수사해온 사건들은 성매매와 알선수재, 증거인멸 교사, 무고 의혹 등인데 네. 모두 고발 사건들입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건 이른바 성상납 의혹인데요. 지난해 12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 전 대표가 대가성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접대를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 등을 알선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별도의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김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6차례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김 대표 측은 지난 2013년 2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명절 선물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양측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와 관련해서 화장품 세트를 보냄으로써 약 900만 원의 현물 접대가 있었다는. 어떤 증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멸, 이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뭐 반박할 게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함께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접대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세현 측을 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혐의를 나열해 줬는데 이 가운데서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 없다 유무에 관계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표의 성접대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 대표 측은 지난 2013년 2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 대표가 운영하는 아이카이스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매매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이미 지났기 때문에 혐의를 확인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경찰은 실제로 이 전 대표가 성접대 등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방금 윤 기자가 성접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다고 했는데 이건 잠깐 기억했다가 잠시 뒤에 무고 혐의와 좀 연결해서 듣기로 하고, 자, 경찰이 이 전 대표가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도 불송치 결정했죠?
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는 공소권 없음으로 일부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김성진 대표 측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전 대표에게 수차례 금품과 향응도 제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알선 수재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서 2013년과 2014년에 접대했다는 주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5년 9월까지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이번 달까지긴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접대 등 모두 하나의 범죄로 묶고 나면 그래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이 부분 경찰 어떻게 본 겁니까? 네, 고발인 측은 2013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9월까지의 접대를 묶어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사항이 하나의 범죄로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오는 25일까지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그러나 경찰은 포괄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고발인 스스로 2013년에는 박 전 대통령 방문, 2014년엔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2015년엔 관계 유지가 목적이었다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시기별로 접대 목적이 달라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잠깐 이해도끼 위해 정리하면 4가지 혐의 가운데 성상납 의혹 불송치, 알선 수재 혐의 불송치,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라는 방침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증거인멸 교사 의혹은 이 전 대표 측근인 김철근 전 국민의힘 정무실장이 김성진 대표 측근을 만나 성접대 의혹 폭로를 무마하고 그 대가로 7억 원대 투자 유치를 해주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법원이 강제 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무고 혐의 역시 성상납 의혹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세현 측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김성진 대표 측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전 대표를 고발한 겁니다. 김 대표 측은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고선 받지 않았다고 말하며 네. 가세현을 고소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무고 혐의를 남겨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선 성상납 등이 있었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선 별도로 밝히지 않은 것도 이를 고려한 거로 풀이됩니다. 네. 결국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으로 처벌받진 않더라도 무고 혐의 수사 과정에서 실제 성상납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법조계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이나 무고 사건을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성상납이 과연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사실관계 확인이 있어야 명예훼손인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냐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오늘 이 기사를 오전부터 쭉 들여다봤는데 마치 메비우스의 띠같이 성상납 의혹은 불송치인데 이걸 들여다봐야 무고 혐의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또 다룰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계속 연결돼 있는데 결국은 이 전 대표가 한숨 돌리긴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남은 수사 결과가 또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이 전 대표 측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전 대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SNS를 통해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는 게시글만 어제 올렸습니다. 핵심 혐의가 불송치되긴 했지만 무고 혐의 등이 남은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인 거로 풀이됩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성상납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당연히 불송치한 것이라며 남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불송치라는 게 혐의가 없다는 뜻과는 결이 다르다며 면죄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비대위 지금 가처분 신청하면서 계속 공세 이어가고 있는데 남은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은 다음 주에 또 한 번 법정에서 격돌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지난달 말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멈추게 한 뒤 국민의힘은 당원을 고쳐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켰는데요. 이 전 대표는 당원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 모두 무효라며 다시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1차, 2차 가처분 신청에 이어 정진석 비대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3차, 4차, 5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겁니다. 당원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어떤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3차, 4차, 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는 28일 신문한 뒤 함께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1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준 재판부가 이번 가처분 사건들도 맡게 됐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까지 듣겠습니다. 네, 사회부 윤상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태국에서 위조한 차량 번호판을 미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불법 체류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구매자들은 위조 번호판을 이른바 대포 차량에 부착해 운행하면서 각종 사건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빠르게 달려온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려던 앞차를 그대로 추돌합니다. 잠시 멈춰서 상황을 지켜보더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납니다. 좌회전하던 차량이 보행자 2명을 들이받습니다. 잠시 차에 치인 보행자를 보는가 싶더니 그대로 도주합니다. 이들 가해 차량 모두 위조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입니다.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태국에서 위조한 차량 번호판을 밀수입해 유통하고 구매한 외국인 2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에서 위조한 차량 번호판 126세트를 청소 물품 등으로 위장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밀수입한 번호판은 국내 체류 외국인 113명에게 한 세트당 45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위조 번호판은 일반인이 언뜻 봐서는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습니다. 위조 방법은 검정색 코팅지를 붙이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위조가 되었습니다. 위조 식별이 불가능하지만 가까이서 확인을 하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위조 번호판을 구매한 외국인들이 이른바 대포 차량에 부착해 운행하면서 마약 판매, 뺑소니 사고 등 각종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입니다. 또 이번에 검거된 외국인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마약 판매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번호판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 3개월간 경로를 추적하여 이들을 검거하였고 충북경찰청은 주범 3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구매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태국 현지 총책 2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위조 번호판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버스 2대와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둔내터널 안에서 일어난 사고로 고등학생 18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야구부 시절 후배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당시 고등학교 야간 경비원과 피해자 동급생의 증언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생 선수를 폭행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야구 감독 A씨는 5학년 선수를 상습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고소됐으며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모레 결정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6일 건강상 이유를 들어 검찰에 형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4년제 대학을 중퇴한 학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대와 연고대에서도 자퇴생이 2,000명 가까이가 나왔는데 대부분이 이공계생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고 대학이자 대다수 수험생의 목표인 서울대학교. 하지만 지난해에만 400명 넘게 자퇴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에서도 각각 700명과 866명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관련 자료가 공개된 2007학년도 이후 자퇴생 숫자와 비율 모두 역대 최다입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수능을 다시 보는 학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입생이었을 때는 코로나가 그때 퍼져 있었으니까 그때 집에 있으면서 반수 준비한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진짜 한 30-40%는 됐었던 것 같아요. 전체 인원 중에. 정시로 오는 애들은 반수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그 수시로 온 애들이 수능 한 번 더 치면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뭐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치대를 왔다거나 아니면 더 높은 의대를 가고 싶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다른 4년제 대학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에만 9만 7천여 명, 전체의 4.9%가 학교를 그만둬서 역시 역대 최다였습니다. 특히 서울대와 연고대 등 상위권 대학은 공대 등 이공계 자퇴가 많았는데 의학 계열로 갈아탄 학생이 많아서란 분석입니다. 의약학 계열의 모집 인원이 늘었고 또 정시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수능 점수를 조금만 높이더라도 어떤 전문직 학과 쪽으로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공계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서연고의 자퇴 비율은 2020학년도부터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른바 반수를 준비하기에 더 편해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머리카락을 두피에 손쉽게 심어주는 손쉽게 생체 성분의 특수 접착제를 개발했습니다. 모낭이 없이도 그냥 이식을 해서 본인의 머리카락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동물 실험 결과 효과가 입증이 돼서 2년 정도 후엔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소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머리숱이 적거나 탈모로 고민인 경우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을 쓰게 됩니다. 모발 이식은 더 직접적인 치료법이지만 다른 부위 모낭을 옮겨 심는 방식이라 이식 가능한 수량이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모낭이 없는 머리카락이라도 머리에 단단히 심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식용 바늘에 머리카락을 넣고 접착제를 묻혀 생쥐 피부에 심어줍니다. 피부에 들어간 머리카락은 단단히 고정돼 힘을 줘 당겨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접착제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녹기 때문에 장기 부작용의 우려도 적습니다. 찔러 넣고 저기서 저희가 한번 손으로 잡아주면 이제 성능이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재료들이 모두 이제 저희 몸 안에서 이제 분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FDA를 통해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연구진이 생체 친화 물질을 가지고 만든 특수 접착제 덕분입니다. 혀에 달라붙어 떫은 맛을 내는 성분 탄닌산에 의료용실의 재료로 사용되는 구분자를 섞어줍니다. 끈적하게 변한 물질을 가열했다가 식히는 과정을 반복하면 분자 배열이 변하면서 접착력이 우수해집니다. 붕대 2개를 접착제로 이어붙였습니다. 이렇게 힘껏 당겨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쥐의 경우 생착률이 낮았지만 돼지는 이식 한 달 뒤까지 80% 정도가 생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과 달리 피부 바로 밑에 근육이 있는 쥐의 경우 이식 모발이 오래 견디지 못했지만 사람의 피부층과 유사한 돼지의 피부에서는 강력한 생착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식된 머리카락이 자라진 않지만 빠지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심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임상이 들어가기 전까지 2년으로 보고 있고요. 의료기기의 특성 때문에 임상을 하나만 하기 때문에 추가적 임상 기간은 1에서 1.5년으로 보고 있어서 총 한 3.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은 상처 치유나 지혈, 장기 이식 등 생체 조직의 접착이 필요한 분야에도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탈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러시아로 정식 합병을 위한 주민 투표가 이달 23일 일제히 실시됩니다. 우크라이나는 힘으로 러시아의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경고했고 미국 등 서방은 사기 투표라며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행정부들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로의 합병을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등 친러시아 세력이 독립을 선포한 공화국은 물론 남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까지 포함하는 러시아 점령지 전체입니다. Это была наша общая мечта и наше общее будущее. И вот это случилось. Референдуму быть. 당초 러시아는 11월 4일 국민통합의 날에 투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우크라이나가 동부 하르키우주를 대부분 탈환하고 헤르손과 루안스크주까지 위협하면서 이달 내 투표가 전격적으로 결정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점령지에서 러시아로의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합병 명분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데 대해 우크라이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조작할 것이라며 사기투표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Let me be clear. If this does transpire, and obviously it's not a done deal yet, but if this does transpire,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recognize Russia's claims to any purportedly annexed parts of Ukraine. 독일과 프랑스도 러시아의 주민투표에 대해 사기투표라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감사를 표하고 러시아의 주민투표 계획에 맞서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폴 러케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이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한반도와 주한 미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미연구소 주최 화상포럼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군의 역할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러케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은 자신의 임무는 한반도를 방어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사령관이나 지도자들은 그 어떤 것과 관련해서도 비상계획을 세운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발언한 지 이틀 만에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타이완 해협을 항해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하긴소가 지난 20일 캐나다 호위함 밴쿠버와 함께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미국 뉴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성명에서 트러스 총리가 일본에도 위협이 된 최근 중국의 타이완 도발을 규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두 정상이 양국 간의 방위협력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전투기 공동 개발을 위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드컵 최종 엔트리 윤곽이 잡힐 이번 A매치 2연전에서 가장 주목할 선수, 1년 반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이강인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강인의 활용법을 찾아내 본선 무대까지 밟을지 주목됩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밝은 표정의 이강인이 훈련장으로 들어섭니다. 동료들과 가볍게 농담을 나누면서도 코칭 스태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훈련에 진지하게 임합니다. 1년 6개월 만에 돌아온 대표팀. 이번 A매치 2경기가 카타르 월드컵 본선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은 이강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가 정말 필요한 선수고 저가 이 팀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걸 일단 이번 소집 때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최선을 다할 거고. 지난해 3월 일본전 이후 줄곧 이강인을 외면해왔던 벤투 감독은 올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서 이강인의 활약이 이어지자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Our needs for this training camp, and this is the reason why we choose Lee Kang-in. 손흥민의 뒤를 바치는 공격형 미드필더부터 스트라이커, 때로는 측면 공격수까지 이강인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일궈낼 공격진의 시너지 효과에 팬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흥민이 형도
형도 팀을 위해 그리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니까 같이 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강인이 더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벤투 감독의 마지막 선택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월드컵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온 21살 이강인의 마지막 질주가 이번 A매치 2연전에서 펼쳐집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은퇴를 선언한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가 마지막 무대에서 라이벌 나달과의 복식 경기를 희망했습니다. 유럽과 비유럽이 맞붙는 레이버컵 출전을 위해 런던에 도착한 페더러는 그에 앞서 내가 나달과 복식 경기를 할 수 있다면 선수 경력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꿈으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빅4 등 유명 선수들이 한데 모이는 레이버컵은 모레부터 런던에서 펼쳐집니다. 내일도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답게 한낮에는 선선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함이 감돌겠는데요. 내일 대관령의 아침 기온은 5도 선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보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강원 내륙과 산간, 충북과 경북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4도, 대전과 대구는 13도, 부산은 18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 대전과 대구도 25도, 광주와 부산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절기 추분인 금요일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